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나 보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제 동료 또는 선배, 후배, 의사 선생님들도 일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일단 선입견이 듭니다. 치료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독성만 많이 생길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아닌가. 신약이 처음 나왔으니까 환자한테 처음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 독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그거 꼭 참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요? 2013년인가요?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아마 미국에서도 가장 큰 암센터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그 기관의 일상 임상시험 부서에서 임상 펠로우 근무를 하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상 임상 시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요즘에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일상 임상 시험을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두려움이 앞서겠죠. 내가 어디 뉴스 또는 인터넷에서 보기로 일상 임상 시험 하면 이제 신약이 처음 개발이 돼서 사람한테 처음 테스트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독한 거고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임상 시험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일상 임상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 임상시험을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로 정의를 내리자면요.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신약을 만들게 되면 세포 단계 그리고 동물 단계의 이 테스트를 거쳐서 사람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사람에서 시행하는 가장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다. 이게 바로 일상 임상시험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상 임상시험은 아주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은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장 흔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세상에 약이 처음 나오게 되면 그 신약을 세포 동물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람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사람의 테스트하는 단계, 이러한 단계의 약 개발 단계가 역시 일상 임상시험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FDA라고 해서 미국의 식약처 기관인데요. FDA에서 허가된 약제들을 병합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FDA에서 이미 허가된 약제들을 하나씩을 사용할 때보다 병합할 때 더 높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만약에 증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임상시험을 실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약제를 쓸 때는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약의 용량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다 결정이 되어 있지만 두 가지를 병합할 때는 용량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떠한 독성이 나타날지 사실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임상시험을 우리가 일상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FDA에서 이미 허가된 약제와 새로 만든 신약을 병합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역시 일상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미 허가된 약제는 모든 이제 독성과 어떤 이제 투약하는 용량, 적정 용량을 알고 있지만 그거에다가 신약을 병합하게 되면 그 허가된 약제의 용량도 바뀔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작용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일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 임상시험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에서는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독성을 보는 게 맞고요.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Dose Limiting Toxicity, DLT, 용량 제한 독성이에요. 일상 임상 시험에서는 이제 용량을 우리가 한 단계씩 이렇게 올려 나가면서 어떤 용량까지 올렸을 때 독성이 안 나타나고 괜찮은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용량을 올리다 보면 윗단계에서 어떤 독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독성 때문에 더 이상 용량을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Maximum Tolerated Dose, MTD라고 해서 최대 허용 용량인데요. 요거는 DLT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방향에서 설명을 하는 말인데요.
이제 용량 제한 독성까지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용량을 올리면서 독성이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용량까지 최대한 올렸을 때 환자분이 이거를 톨러러블하게 견딜 수 있는가, 환자의 어떤 신체에서 허용되는 용량이 거기까지는 가능한가라는 게 이제 MTD, 최대 허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Recommended Phase 2 Dose라고 해서요, RP2D, 즉 이상 권장 용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용량 제한 독성과 최대 허용 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이 끝나면 이상 임상시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 임상시험에서는 어떠한 용량으로 권장이 된다라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용량이 바로 이상 권장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상 임상시험의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파마코카이네틱스, 우리말로는 약동학이라고 하는데,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대사되며, 어떻게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약자로 ADME라고 하는데, 이러한 걸 이제 약동학이라고 하는데, 이 일상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시간대별로 몇 번의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대사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농도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건 양력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 약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효과를 어떠한 이 몸에서 어떤 이제 분자적인 변화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양력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물음표를 해놓은 말이 하나가 있죠. Preliminary Anti-Tumor Activity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일상 임상시험인데 Anti-Tumor Activity, 즉 항암 효과를 본다고?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암 효과를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예비적인 단계다, 이러한 뜻입니다. 프릴리미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고 예비적인 단계지만 그래도 항암 효과가 혹시 나타날까라는 거를 예비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이게 주목적은 아니다, 요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도스 에스컬레이션, 즉 용량 증강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 임상시험은 용량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 독성과 적정 용량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3+3 디자인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3명의 환자를 가장 낮은 용량 단계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또 그 다음 용량 단계에 3명을 등록하고, 괜찮으면 또 새로운 3명의 환자를 등록하면서 이렇게 용량을 점점 올려나가면서 어느 단계에서 혹시 용량 제한 독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3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3명에서 마저 용량 제한 독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용량을 거기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한 단계 낮춰서 다시 평가를 하든지, 이런 이제 올리고 내리고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상 권장 용량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전통적인 3+3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일상 임상시험에 어떤 환자가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이런 환자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사실은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진행된 암 환자들만이 여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암종, 유방암이다, 폐암이다, 위암이다, 대장암, 이런 암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효과적인 표준 치료가 없으면 무조건 일상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느냐면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실패한 치료를 경험한 환자,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만약에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면 그러한 환자는 일상 임상시험에 최근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임상시험? 일상 임상시험이지만 어떤 돌연 변이를 치료하는 어떤 이제 표적 치료제를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는 모든 종류의 암들을 다 포함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특정 암만을 이제 일상 임상시험에 포함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폐암 환자의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를 타겟으로 한다, 또는 이제 유방암 환자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약제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 환자만을 등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최근에 이런 일상 임상시험에 등록되는 환자들이 이러한 어떤 이 환자들의 군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제 주치 선생님이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께 권유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일상 임상시험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효과는 별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상 임상시험 참여해도 되나? 이렇게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임상시험, 특히 종양 일상 임상시험이 정말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2002년까지 일상 임상시험을 했었던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11,900여 명의 환자를 분석을 해서 논문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요. 싱글 또는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분석을 했어요. 즉 단독 치료 또는 병합 치료의 일상 임상 시험들을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 싱글 테라피를 분석을 한 게 이제 5,200여 명이 되겠고, 많은 약제들을 병합한 치료제를 분석한 게 이제 1,300여 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FDA에서 승인된 약제와 임상약을 병합해서 분석한 게 4,400여 명. FDA에서 승인된 약제들만 분석을 했던 게 이제 900여 명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이제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과연 사망률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상 시험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가장 극단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률이 되겠죠. 사망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임상 시험의 약제 때문에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1%, 5% 또는 10% 또는 20%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제 싱글 인베스티게이셔널 에이전트만을 투약했을 때는요, 0.34%예요. 자, 여기 18이 요게 퍼센트가 아니고요. 이건 전체 환자 수고 0.34%가 되겠고, 병합제를 사용한 경우도 다 이렇게 평균을 해서 봤더니 11,900여 명의 환자들의 이 사망률이 0.49%, 1%가 안 되고 0.5%도 안 됩니다. 뭐가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2005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요.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망률이 낮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임상 시험은 신약을 처음으로 이 환자들한테 테스트를 하는 것, 또는 이미 있는 약이지만 두 가지를 병합할 때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임상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일상 임상 시험을 하려면은요, 환자들이 이 장기 기능이 건강해야 됩니다. 즉 어떤 장기 기능들, 폐, 심장, 간, 골수, 콩팥, 이러한 이제 우리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장기 기능이 비교적 건강한, 아주 정상이거나 또는 정상에 가까운 환자들만을 이 임상시험에 등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설령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 환자일지라도 이런 장기 기능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해서 뭔가 큰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낮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해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일상 임상 시험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장기 기능이 그만큼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임상 시험을 만약에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면 일상 임상 시험이 그렇게까지 사망률이 높은 그러한 위험한 치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입니다. 자, 일상 임상 시험 분야에서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The worst toxicity is, 즉 가장 나쁜 독성은요, progressive cancer, 즉 암이 진행 또는 악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상시험을 하다가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이 약의 어떤 독성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암이 진행되면서, 암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임상시험, 특히 일상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 독성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다른 옵션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the worst toxicity is progressive cancer. 자, 여러분 요 표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치 선생님으로부터 일상 임상 시험 좀 참여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상 임상 시험을 참여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일상 임상시험은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의 임상시험인데 이거는 독성 평가만 하는 것이고 효과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 임상시험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은 독성 평가 또는 용량, 적정 용량을 얼마나 올리는 게 적정한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어떻습니까? Response is an objective, 즉 종양 반응이 하나의 목적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과연 내가 나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참여를 처음에 생각을 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맞으면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상 임상 시험이지만 임상 시험에서 종양 반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그 종양 반응이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저 같은 의사들이 반응이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도 당연히 그 약이 효과가 있기를, 일상임상시험이지만 반응이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렇게 일상임상시험이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독성평가와 그리고 적정 용량을 결정하는 이러한 이제 이 겉에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일상임상시험의 목적뿐만이 아니고요. 속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임상시험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한번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1991년도부터 2002년까지 일상임상시험에 참여했었던 만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약제를 테스트했던 경우,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테스트를 했던 경우, 그 다음에 FDA에서 승인된 약제와 새로운 신약을 병합해서 테스트한 경우, 그 다음에 FDA에서 승인된 약제들만 이제 테스트한 경우,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나눠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반응률이 어떻습니까? 낮은 거는 4.4%에서부터 높은 거는 27.4%까지 꽤 높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평균은 10.6%, 약 10% 정도의 환자들이 종양 반응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27% 정도 된다라는 것인데, 이 27%면 100명에 27명? 이 정도면 뭐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여러분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27%란 얘기는 이 환자분들은 사실은 2002년도까지의 결과잖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이 당시만 해도 임상시험, 일상임상시험 하면 무조건 더 이상 치료약제가 없는 치료 불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 환자 임상시험이다. 이런 이제 표준적인 어떤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 약제가 듣지 않는 환자의 어떤 임상시험을 해서 27%나 어떤 효과를 보았다. 그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더 이상 치료 약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27%의 환자가 종양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 정도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적 최근 들어서 이 일상임상시험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2002년까지는요, 213개의 임상시험에서 한 6천여 명의 환자, 참여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일상임상시험에서의 종양 반응률이 3.8%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 2013년까지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88개의 임상시험에서 참여했었던 이제 4,4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17.3%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논문에 발표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일상임상시험이지만 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증가됐다. 뭔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제 일상임상시험이지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증가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또는 뭐 10여 년 전부터 우리 환자들한테 쓰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환자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이 허가를 받은 이러한 표적 치료제들이 과연 그 약제들의 일상임상시험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티닙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리백인데요. 이건 이제 이 백혈병에 쓰이는 약이거든요. 이 글리백이 반응률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53%에서 77%예요. 굉장히 높죠. 반 이상이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고요. 올라파립, 이거는 이제 린파자인데요. 39%에서 반응을 보였고요. 베뮤라페닙, 비스모데십, 그 다음에 크리조티닙, AGD9291, 이러한 표적 치료제들이 다 승인을 받은 약제들인데 대부분 50%를 넘습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사실은 이게 3상 임상시험이 아니고요. 1상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무나 이 임상시험에 포함되지는 않았겠죠. 물론 이 환자들 중에서 요 약제에 딱 맞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포함이 된 비교적 초기의 임상시험이지만 이렇게 그런 이 맞춤 치료를 했더니 반응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상 임상시험에서도 유전자를 매칭을 시키면 이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제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를 한 경우에 반응률이 어땠는지를 보고한 이 논문 결과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리트 테라피라고 우리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말을 하는데요.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입니다. 자, 이런 매트리트 테라피를 했었던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양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돌연변이에 딱 맞는 이제 이 맞춤 치료, 표적 치료제를 썼던 환자들 175명, 그렇지 않은 돌연변이만 있지만 그거와 무관한 치료를 했었던 환자 116명을
임상시험을 비교를 했더니, 자, 이거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 막대 그래프가 많이 와 있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암이 줄어든, 종양이 감소된 비율이 이렇게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0%보다 더 종양이 많이 감소된 경우를 우리가 종양 반응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요만큼 많은 환자들이 종양 반응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 유전자 맞춤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비교해 보면 27% 대 5%.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비록 일상 임상 시험이지만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를 했더니 반응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걸 이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논문 결과를 말씀을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MD 앤더슨 암센터에 있을 때 그 암센터에서 여러 우리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분석했었던 결과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이제 유전자 변이 맞춤 일상 임상 시험 치료를 했었던 환자들에서 그 일상 임상 시험에 등록되기 전에는 FDA에서 승인된 기존의 약제들을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일상 임상 시험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와 바로 직전에 사용했었던 FDA 승인 약제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생존 곡선을 보시게 되면 하얀색이 이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고, 빨간색이 기존의 FDA에서 승인된 약제들을 치료했었던, 바로 직전에 치료했었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와 바로 직전에 그냥 일반 치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비교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교를 봤더니요, 뭐를 비교를 했을까 하면 치료 실패까지의 기간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얀색 그래프, 즉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를 했었던 이 치료 방법이 치료 실패까지의 기간이 훨씬 길었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넌 매치드 테라피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는 발견됐지만 유전자 변이에 관계없이 그냥 치료를 했었던 환자들, 그리고 바로 그 치료 직전에 뭐 이런 유전자 변이 관계없이, 물론 유전자 변이 관계없이 치료를 했었던 그 똑같은 환자에서의 이 FDA 승인 약제를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유전자 변이 맞춤 치료를 하게 되면 일상 임상 시험에서도 이렇게 어떤 치료 효과를 분명히 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하자라고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께 얘기를 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고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제가 보았던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제가 2013년쯤에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이제 일상 임상시험 부서에서 클리니컬 펠로우 트레이닝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었던 경우였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요, BRAF라고 하는 이제 이 종양 돌연 변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였어요. 75세, 굉장히 꽤 고령의 환자였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대장암이기 때문에 오른쪽 헤미콜렉토미, 그 대장의 반을 절제를 했었고, 하지만 이 당시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고요. 수개월 있다가 이 환자분이 재발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복벽에 재발을 했는데요. 재발을 해서 당연히 표준 치료를 하자고 권유를 했죠.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항암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 환자분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주변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진 환자, 자기 주변 사람들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하기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유전자 변이 검사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요 BRAF라고 하는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BRAF라고 하는 돌연 변이가 과연 무슨 돌연 변인가? 이 BRAF라고 하는 돌연 변이는요, BRAF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흑색종, 우리가 이제 멜라노마라고 하는데, 흑색종에 BRAF라고 하는 돌연 변이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BRAF 억제제가 흑색종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은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대장암에서는 그에 비해서 BRAF 억제제가 크게 효과가 없었고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 의사들, 그 연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왜 똑같은 BRAF 돌연 변이고 BRAF 억제제를 쓰는데 대장암에서는
사람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을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뭐 내성 기전이 뭘까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러한 이 도식도를 알아냅니다. 이 비로하프 억제제를 써도 왜 효과가 없는가라는 것인데요. 이 라스라고 하는 유전자 밑에 비로하프가 있고, 비로하프 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이제 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 MEK, 또 이게 뭐 ERK,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암세포가 뭐 커지고 암세포가 전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비로하프 밑에 있는 맥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러한 순서대로 쭉 차례로 이 암화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비로하프 억제제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비로하프를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우회로라고 하는데, 우회로 이런 식으로 암화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 암이 커지고 전이가 되는 이러한 암화 시그널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걸 이제 우회로라고 하는데, 이 비로하프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경로에 우회로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하프만을 억제하는 약을 써도 효과가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로하프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고 MEK, 맥라고 하는 이 유전자들 동시에 한번 억제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비로하프 억제제와 맥을 억제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임상시험으로 고안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환자분이 다브라페닙이라고 하는 비로하프 억제제 더하기 트라메티닙이라고 하는 맥 억제제, 이 병합제 임상시험을 하게 됐고요. 이때는 두 약제는 이미 일상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긴 했지만 이 병합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병합제는 과연 괜찮을지, 독성은 괜찮을지, 뭐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 임상시험 단계로 이 임상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임상시험을 받았고요. 자, 처음에 이게 복부 CT인데요. 아까 앞 복벽에 암이 재발됐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요, 거의 이 복벽에 튀어나올 정도로 5.5cm 정도 되는 암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임상시험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 없어서 3.5cm로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계속 임상시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3.5cm 됐던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거의 뭐 상처까지 다 아물 정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굉장히 놀랐고 환자도 많이 놀랐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앞 복벽에 이렇게 5cm가 넘는 암이 있었는데요. 이 일상 임상시험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암이 없어지고 이 상처마저 이렇게 아물게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물론 환자만 좋아한 게 아니고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그리고 뭐 저도 그 팀에 같이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상 임상시험은 단순히 그냥 어떤 약제, 새로운 신약의 독성이나 용량만을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잘 매칭을 시켜서 그 돌연변이를 잘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 일상 임상시험을 한다면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고, 저의 어떤 일상 임상 시험에 대한 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하면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환자들이 효과를 보게 되는가,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와 정확히 잘 맞아듣는 이 표적치료제 임상시험이 만약 그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임상시험을 참여했을 때 이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은요, 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이제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효과가 좋은 경우,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뭐 저는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환자의 케이스에서 사용했었던 이 비로하프 억제제인 다브라페닙과 맥 억제제인 트라메티닙을 병합하는 치료제는요, 결국은 미국의 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굉장하죠, 사실은.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일상 임상 시험에 테스트가 되었던 약제들이 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소수의 약제가 사용 승인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겪었었던 이러한 케이스의 이제 치료제가 나중에 FDA 승인을 받게 돼서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뭐랄까요, 제가 그런 이제 역사의 한 그 순간에 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의 요약, 종양 일상 임상시험은 독성과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입니다만은 그 효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환자분들에게 이제 일상 임상시험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독성과 용량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일상 임상시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환자분은 혹시라도 이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의 특성에 이 치료제가 잘 맞아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이 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유전자가 잘 부합돼서 효과가 있다라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속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료 불응성 암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유전자 맞춤 일상 임상시험인 경우는 치료제가 아직 남아있는 환자도 해당 유전자 변이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과거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는요, 일상 임상시험 하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들, 치료 불응성 암 환자들만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이런 유전자 검사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치료제가 남아있는 환자들도 일상 임상시험에 얼마든지 참여하는 게 가능하고요. 기존 치료제보다도 오히려 일상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전자 맞춤 일상 임상시험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잘 맞는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드렸죠. 일상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이 도대체 뭔지, 일상 임상시험이 정말 위험한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일상 임상시험은 효과는 전혀 없는 건가, 이러한 또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드렸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일상 임상시험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만약에 조건에 맞기만 하다면 참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 임상시험이 사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많은 암 환자들도 사실은 기존에 어떤 세포독성 항암제들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내성이 생기거든요. 모든 약제가 내성이 생기긴 합니다. 사실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제는 없고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약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바꿀 만한 약이 없다면 이제는 사실은 보존적인 치료, 이제 치료를 좀 쉽시다라고 하고 보존적인 치료만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이때 일상 임상시험이 뭔가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연구자로서 일상 임상시험을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임상시험이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사정상 그렇게 많은 일상 임상시험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저도 가능하면 많은 일상 임상시험을 오픈해서 제 환자분들이 그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전자 변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일상 임상시험을 제가 많이 이제 회사들로부터 유치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일상 임상시험을 오픈해서 많은 환자분들께 이 치료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일상 임상시험에 대한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일상 임상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